차 서류를 가지러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시킨 대로 다 했어. 그래, 내가 직접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어. 네 언니, 장례식장에서 만나자. 남편이 크게 웃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곧바로 견인차를 불러 내 차를 시아버지께 보냈다. 이건 저와 아버님 아들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을 위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서 씨는 집안의 장녀였다. 나이 차이가 4살밖에 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동생 박수진을 돌봐왔다. 하지만 동생은 자주 언니를 공경에 빠뜨렸고 어른이 된 후에도 수진의 민서에 대한 질투와 방해는 계속되었다. 박민서 씨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벌써 4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는 중이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려 유리창을 단조롭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강민그룹의 사무실은 비즈니스 센터 7층에 위치해 있어 비에 젖은 잿빛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서야, 커피 마실래? 지난 5년간 그녀의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김지연 씨가 물었다. 응, 고마워. 민서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맞은편 책상에 앉아있던 지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사무실 구석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재무분석팀에서 함께 일했고 그들의 동료애는 어느새 진한 우정으로 발전해 있었다. 지연 씨는 민서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여동생 수진과의 복잡한 관계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까지 커피 머신 소리가 사무실을 아늑하게 채웠다. 민서는 뻐근한 목을 풀며 기지개를 켜고 시계를 보았다. 2시 30분. 퇴근까지 3시간이 남았다.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이 끝없는 숫자들을 잊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날카롭고 집요한 노크였다. 들어오세요. 민서는 단정하게 묶은 금발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택배 기사가 들어왔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은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 씨 맞으신가요? 그가 화면의 정보를 확인하며 물었다. 네, 맞아요. 민서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자신의 손에 사형 선고가 들려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사는 발신인 주소나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하얀 봉투를 건넸다. 민서는 무의식적으로 태블릿에 서명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청년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봉투는 묵직하고 빳빳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 궁금해하며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게 뭐야?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온 지현 씨가 물었다. 모르겠어. 지금 보려고. 민서는 봉투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찢어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고급 용지에 인화된 것이 분명한 광택 사진들이었다. 민서는 사진들을 꺼내 들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팼는 듯 했다가 이내 목구멍에서 거세게 뛰기 시작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여동생 수진이 한 남자와 껴안고 서 있었다. 민서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의 시아버지이자 남편 이준호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회장인 이강민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재빨리 나머지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레스토랑에 있는 수진과 이강민 회장, 호텔에서 나오는 수진과 이강민 회장, 차 안에서 키스하는 수진과 이강민 회장.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민서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방의 벽이 조여오는 듯 했다. 공기는 끈적하고 무겁게 변했다. 숨을 쉬려 했지만 폐가 말을 듣지 않았다. 지연 씨는 커피잔을 간신히 책상에 내려놓고 친구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민서가 의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붙잡았다. 힘없이 풀린 손가락 사이로 사진들이 부채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친구야, 무슨 일이야? 민서야, 내 말 들려? 지연 씨는 그녀의 뺨을 가볍게 치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다. 민서는 눈을 깜빡이며 친구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연 씨는 재빨리 컵을 들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마셔, 천천히. 민서가 물을 조금씩 마시는 동안 그녀는 컵을 잡아주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민서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충격적이야.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지연 씨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워들었다. 사진을 한 장씩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마치 환상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뭐야? 지연 씨는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동생이 이강민 회장님의 내연녀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회장님은 시어머니랑 결혼한 사이잖아. 민서야, 이건 수진이야. 민서는 겨우 말을 이었다. 수진이답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배신. 너무나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동생의 배신이었다. 어릴 때 수진은 얼마나 많이 언니를 곤경에 빠뜨렸던가? 민서의 것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던가?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음모를 꾸몄던가?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봐, 친구.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 사진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 봐. 그녀는 봉투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서 적힌 글을 읽었다. 내 동생과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길 원치 않는다면 사직해라. 시간은 4일 뿐이다. 글자들은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었다. 몸이 건조하고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명도 누가 이 협박의 배후인지 암시하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수진이야. 민서는 편지를 주먹에 쥐었다. 분명히 개짓이야. 다른 사람이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지연 씨가 의아한 듯 물었다. 왜 널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거지? 걔는 항상 내가 가진 걸 원했어.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나는 맏딸이었고 항상 책임감 있게 동생을 돌봤지. 하지만 걔는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가졌어. 그 과정에서 뭐가 망가지든 신경 쓰지 않았지. 하지만 이건 내 직장이잖아. 넌 여기서 5년이나 일했어. 회사 최고의 분석가 중 한 명이라고. 지연아, 너 수진이 알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걔한테 이건 게임이야. 내가 좋은 직장과 사랑하는 남편을 가졌다는 걸 보는 거지. 이씨 집안에서의 내 위치가 불안정하긴 해도 말이야. 그걸로 걔가 모든 걸 망치고 싶어 할 이유는 충분해. 안 돼. 지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네가 걔들한테 조종당하게 놔둘 순 없어, 민서야. 자, 생각해보자. 윤 여사님께 가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 그분이 직접 바람난 남편 문제를 해결하시게 말이야. 민서는 대답하려다 몸의 이상한 감각에 귀를 기울이며 굳어버렸다. 아랫배에서 이상한 묵직함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가 점점 강해지더니 순식간에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꿰뚫어 허리를 숙이게 만들었다. 악!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민서야, 왜 그래? 지연 씨가 그녀에게 달려갔다. 아파. 민서는 통증을 가라앉히려 배를 감쌌지만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오며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지연아, 나 숨을 못 쉬겠어. 세상에 무슨 일이야? 지연 씨는 책상 위에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버텨, 친구. 구급차 부를게. 민서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의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고통은 타는 듯이 견딜 수 없었다. 지연 씨가 수화기에 대고 주소를 말하고 증상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의 목소리는 마치 소물통에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눈 감지 마. 내 말 들려? 지연 씨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민서야, 버텨. 구급차가 오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나, 왜 이러지? 민서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모르겠어, 친구. 하지만 넌 이겨낼 수 있어. 넌 강하잖아. 항상 강했어. 지연 씨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게 느껴졌다. 민서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누워 지연의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사진과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삶이 몇 분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없이 증언하는 증인들처럼. 마침내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리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문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민서는 더 이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오직 내면의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차갑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공허함, 혈압 낮고 맥박 빠름.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그녀를 재빨리 살피며 말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합니다. 내부 출혈 의심됩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겨졌다. 지현 씨는 그녀의 가방을 챙겨 뒤따랐다. 저도 같이 갈 거예요. 그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현아, 사진. 사무실에서 실려 나가면서 민서가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다 챙겼어. 걱정 마. 지금은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엘리베이터, 복도, 구급차. 모든 것이 흐릿한 장면으로 뒤섞였다. 머리 위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는 민서를 태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소식을 향해 달려갔다. 이준호 씨는 병원 복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발밑에 흰 타일은 눈부시게 닦여 있어 눈을 찌르는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코를 찔러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그는 손에 든 휴대폰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지현 씨의 전화는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미팅 중에 걸려왔다.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을 기억했다. 준호 씨, 민서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당장 와보셔야 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지도 파트너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시립병원에 도착했다. 지연 씨는 창백하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응급실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민서는 어딨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그쳤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지연 씨가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내부 출혈이 시작됐대요. 준호 씨,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의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해줘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엔 괜찮았잖아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간호사 몇 명이 소란에 돌아보았다. 모르겠어요. 우린 일하고 있었는데 택배 기사가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지연 씨는 눈을 내리깔았다. 심각하다는 걸 알자마자 구급차를 불렀어요. 준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수술, 내부 출혈. 그 단어들은 마치 선고처럼 무섭게 들렸다. 그는 당직 간호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수술이 끝나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복도에서 기다리라는 건조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거의 2시간째 여기에 앉아 있었다. 지현 씨는 커피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오겠다며 40분 전에 떠났지만 준호는 무언가 삼킬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불안감이 쇠사슬처럼 목을 조여왔다. 그의 옆 의자에는 지현 씨가 가져온 민서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무심코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무엇이 아내를 갑자기 쓰러뜨렸을까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튼튼하고 건강했으며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다.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 수술실 문이 활짝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그는 장갑을 벗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차분했다. 준호는 의자를 거의 넘어뜨릴 뻔하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그는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박민서 환자요. 의사는 멈춰서서 그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신가요? 네. 네. 이준호입니다. 제발. 아내는 괜찮은가요? 괜찮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속에서 준호는 무언가 무겁고 씁쓸한 것을 느꼈다. 아내분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고르며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은 멈췄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준호는 거의 흐느낌처럼 들릴 정도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감에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의 기쁨을 멈추게 하려는 듯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유감스럽게도 이렇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주변 세상이 멈췄다. 준호는 의사를 멍하니 쳐다보며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네? 뭐라고요? 그가 먹먹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이라고요? 네,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셨습니다. 약 5, 6주 정도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어진 출혈로 인해 유산되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렸다. 의사는 그를 부축하려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는 도움을 거부하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마치 이것이 어떤 실수라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중얼거렸다.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민서 씨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만 검사를 통해서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아이. 그들에게 아이가 생길 뻔했다. 그리고 이제는 없다. 언제 아내를 볼 수 있나요?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대로 30분 후에 병실로 옮겨질 겁니다. 수술 후 회복실은 3층 12호실입니다. 의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고 준호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이. 그들은 최근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일, 경력, 끊임없는 업무,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대화를 가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미래는 이미 민서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다. 지연 씨가 커피 2잔과 샌드위치가 든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그래, 소식 있어? 그녀가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괜찮대. 준호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다행이야. 지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걱정했어. 하지만 아이를 잃었어. 지연 씨는 얼어붙었다. 커피잔이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췄다. 뭐라고? 임신했었다고? 우린 전혀 몰랐는데. 준호는 컵을 너무 세게 쥐어 뚜껑이 깨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손가락에 튀었다. 그는 화상을 느끼지 못했다. 세상에 준호 씨, 정말 안 됐다. 지연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 몰랐어. 민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나한테도 아무 말 없었어. 그들은 병원의 희미한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오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의료진의 발소리, 삐걱거리는 카트 소리, 나지막한 대화 소리. 준호는 커피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컵을 손에 들고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40분 후 간호사가 복도로 나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분 병실에 계십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준호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지연 씨는 지금은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복도에 남았다. 병실은 2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는 비어 있었다. 창가 쪽 침대에 민서가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침대 시트처럼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팔의 정맥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민서는 그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서야, 그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의자를 가져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부적절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마침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고 눈꺼풀 밑으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응.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3주 전에 알았어. 당신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멋지게 알려줄 계획이었지. 일주일 뒤 우리 결혼기념일에 작은 아기 신발도 사놨어. 특별한 저녁 식사도 준비하려고 했고, 당신 반응을 보는 걸 얼마나 꿈꿨는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깊고 절망적이며 고통으로 가득 찬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려 남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다.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민서야.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제발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 그녀가 흐느꼈다. 우리 아가를 잃었단 말이야, 준호 씨. 제대로 기뻐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없어. 알아. 이해해. 그는 자신의 눈도 배신하듯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껴안았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잖아. 그게 중요해. 당신은 살아있고 내 곁에 있어. 하지만 아기는. 민서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내가 옆에 있을게. 그는 주문처럼 반복했다. 내가 옆에 있어, 민서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약속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민서의 영혼에,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영원히 남을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서는 울었고 준호는 그녀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창밖은 어두워졌다. 병원 복도는 텅 비었다. 멀리서 문이 닫히고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눈물이 마르자 민서는 몸을 떼었다. 눈은 붉게 붓고 충혈되었지만 시선에는 어떤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호 씨, 할 말이 있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뭔데? 그는 무언가 중요한 말이 이어질 것을 직감하며 긴장했다. 오늘 내가 쓰러지기 전에 편지를 받았어. 무슨 편지? 민서는 말을 고르느라 망설였다. 사진이랑 메모가 들어있었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만 해. 무슨 결정? 민서야, 제대로 설명해봐.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말 못해. 미안해. 그냥 시간을 좀 줘. 그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생각을 바꿨다. 지금은 신문할 때가 아니었다. 알았어.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고마워. 민서가 속삭였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지연 씨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지만 그의 발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깼다. 민서는 어때? 힘들어해. 그가 짧게 대답했다. 집에 갈 거야? 응. 태워다 줄까? 아니, 내 차 가져왔어.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준호는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차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도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는 아이, 수술, 민서의 눈물, 그리고 어떤 이상한 편지에 대한 생각의 파편들이 맴돌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의 말 속에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준호가 마침내 떠났을 때 민서는 어두컴컴한 병실에 홀로 남았다. 침대, 위 램프가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속이 완전히 타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허함, 고통, 절망, 그리고 사진이 떠올랐다. 수진과 이강민 회장, 사직을 요구하는 편지. 민서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협탁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지만 전화 한 통 할 정도는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이강민 회장님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민서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니, 회장님?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퇴사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니? 넌 우리 회사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인데 왜 갑자기 그만두려는 거니? 민서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니요.
그냥. 좀 일이 생겨서요. 당분간은 일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확실하니? 이강민 회장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휴가가 필요한 건 아니고 몇 주 쉬면서 생각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렴. 아니요. 결정했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민서가 잘라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알겠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게 내 최종 결정이라면 붙잡지는 않겠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알려주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몸조리 잘하거라 민서야.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힘없이 풀린 손가락 사이로 이불 위로 떨어졌다. 민서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무심하고 차갑고 낯선 불빛이었다. 뺨을 타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쓰디쓴 눈물이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사랑했던 직장을 잃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는 죽었다. 남편은 곁에 있지만 왠지 모르게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그리고 이 병원벽 너머 어딘가에서 수지는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민서는 동생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싸울 힘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이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찾아온 잠은 악몽을 동반했다. 민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났다. 고통과 눈물, 공허함으로 가득 찬 끝없는 이틀이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생과 그녀의 배신에 대한 생각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민서는 거의 먹지 못했다. 간호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종이처럼 맛이 없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찾아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존재는 왠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옳은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은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수요일 오후 지연 씨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과일이 든 봉지와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었다. 친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서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안녕 친구. 지현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봉지를 협탁에 놓았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민서가 거짓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하래. 잘 됐다. 집이 약이지. 지현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어색했다. 민서는 친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지연 씨는 초조하게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있잖아, 친구. 그게 말이야. 지연 씨는 말을 고르느라 머뭇거렸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 민서는 지쳐서 베개에 기댔다. 난 하루아침에 직장과 아이를 모두 잃었어.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 지현 씨는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다. 알았어. 실은 내 자리에 수진이가 들어왔어. 내 동생 말이야. 그 말은 허공에 맴돌았다. 민서는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녀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되물었다. 박수진이 내 자리를 꿰찼다고. 지연 씨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복했다. 어제 출근했어. 내 책상에 앉아서 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이강민 회장님이 직접 부서에 새로운 재무 분석가라고 소개했대. 민서는 침묵했다.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다. 그럼 내가 맞았네. 걔가 다 꾸민 짓이었어.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동안 날 내쫓고 내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지연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결국 걔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네. 사진, 협박 편지. 널 내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민서야, 정말 역겨워. 이제 걔랑 같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 걔가 뭐라고 하던. 민서는 이불을 주먹으로 쥐며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 웃고 농담하고 동료들하고 인사하고.
마치 친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들까봐 두려웠어.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민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동생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연 씨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친구가 혼자 통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어머,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명랑하고 쾌활했다. 거긴 어때? 병원에 입원했다며?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네.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민서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조차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뭘 말이야. 언니? 수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모르는 척하지 마. 이 바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잖아. 사진, 편지, 내 퇴사.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왜? 수진은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고 태평하게 웃었다. 언니? 그녀가 대답했다. 누구나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내가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 민서는 똑똑하고, 민서는 예쁘고, 민서는 집안의 자랑. 그럼 나는 항상 두 번째, 항상 못나네. 뭐, 이제 판이 바뀌었어, 언니. 미친년. 민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했다. 나 너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 내 아이를 알아? 내 더러운 장난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수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동생이 다시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의 무관심하게 변해 있었다. 어머, 그건 내 계획에 없었는데.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근데 뭐 잘된 일일지도 몰라. 애들은 짐이잖아. 이제 언니는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겠네. 민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수지는 언니의 슬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동정심 한 조각, 죄책감의 그림자조차 없이 오직 연기된 가벼움으로 가려진 얼음장 같은 무관심뿐이었다. 너 인간이긴 하니? 민서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쉽게. 수진이 잘라 말했다. 있잖아. 나 일해야 하거든. 누군가는 언니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잖아. 몸조리 잘해 언니. 또 봐.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움직일 수 없는 채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지연 씨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뭐라고 했어? 친구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 말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 말도. 걘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아이를 잃은 것도, 내가 고통받는 것도 신경 안 써. 걔한테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야. 민서야, 힘든 거 알지만 윤 여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그 사진들 보여드리고 남편이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 아시게 해야지. 지연 씨가 제안했다. 아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야. 윤 여사님은 날 아껴주셔. 그분께 그런 고통을 드릴 수는 없어. 내가 이 사진들을 들고 가면 내가 그분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하실 거야. 남편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시겠지. 항상 그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민서가 인정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지연 씨는 친구를 위로하려 30분 정도 더 머물렀지만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가 떠난 후 민서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생각들은 폭풍 전의 먹구름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다음 날 민서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약을 처방하며 휴식을 권했다. 집까지는 20분이 걸렸다. 지연 씨가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려 말을 걸었지만 민서는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도시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준호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그녀의 짐을 집까지 들어다 주었다. 혼자 괜찮겠어?
지연 씨가 현관에 서서 물었다.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려다줘서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언제든지. 지연 씨는 그녀를 안아주고 떠났다. 민서는 문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비어 있었다. 준호는 없었다. 정적이 귀를 짓눌렀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 6번, 7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어디 있는 거야, 준호 씨? 그녀가 허공에 속삭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민서는 기분 전환을 위해 TV를 켰지만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결국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 곳만 멍하니 응시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준호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약간 구겨지고 셔츠 깃은 풀어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벌써 집에 왔네. 그는 아내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응. 민서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낮에 퇴원했어. 어디 있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던졌다. 협상이 길어졌어.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고객들이랑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저녁 6시에 계약 논의를 시작했는데 방금 끝났어. 민서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너무 빨리 말했다. 자정까지 협상했다고? 그녀는 회의적인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응, 까다로운 고객이었어.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를 안으려고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서는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지만 알아챌 수 있는 냄새였다. 여자의 향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바닐라와 제스민 향이 섞인 달콤한 향기. 그녀는 그 향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수진이 바로 그런 향수를 썼다. 민서는 불신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협상 자리에 있었다는 건 좀 의심스러운데.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 뭐라고?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 그리고 내 향수가 아니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설명을 기다렸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순간 그의 눈에 당황스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민서야, 이상한 상상하지 마.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사람이 많았어. 아마 옆을 지나간 누군가 때문에 옷에 냄새가 밴 거겠지.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부자연스러웠다. 레스토랑이라고. 그녀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반복했다. 그래, 레스토랑. 세상에 민서야, 지금 진심이야? 난 방금 일 끝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은 날 신문하고 있잖아. 신문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협상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 못 믿어? 민서는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끔찍한 생각들이 맴돌았다. 수진이 그녀의 직장을 차지했다. 수진은 이강민 회장의 내연녀였다. 이제 설마 남편까지 손에 넣으려는 걸까?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해. 수진이라도.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편집증에 빠질 수는 없었다. 미안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힘든 날들을 보냈어. 아마 내가 정말 미쳐가나 봐. 준호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지만 그 포옹은 어딘가 기계적이고 온기가 없었다. 괜찮아.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해. 싸우지 말자. 알았지? 그는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했다. 가서 자. 휴식이 필요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향했다. 준호는 거실에 남아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깨 너머로 그를 훔쳐보았다. 그가 화면에 집중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는 것을 보았다. 침실 문을 닫고
민서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속이 팽팽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다. 마치 다가오는 폭풍처럼. 민서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천장을 응시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통화에서 들었던 동생의 말, 그녀의 무관심, 그녀의 차가운 비웃음을 떠올렸다. 이강민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를 떠올렸다. 민서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잠에서 깼다. 준호는 등을 돌린 채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갔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검은 그림자, 생기 없는 눈빛. 그녀는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던 생각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민서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심했다. 윤 여사님과는 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엄격한 규칙과 높은 기준을 가진 여성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관계였다. 시어머니는 항상 거리를 두었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다. 민서는 윤 여사님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그녀를 아들의 아내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민서는 단순한 남색 원피스와 카디건을 입고 핸드백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준호는 아직 깨지 않았다. 밖은 쌀쌀했고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제과점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달콤한 천국이라는 이름의 제과점은 윤 여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민서는 시어머니가 그곳의 슈크림빵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빵과 은은한 바닐라 향이 일품이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민서는 이 빵을 사갔고 그때마다 윤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제과점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케이크, 페이스트리, 에클레어, 작은 파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혔다. 카운터 뒤에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나이든 여주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민서를 알아보고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가씨.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슈크림빵 주세요. 민서가 미소 지었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6개만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여주인은 빵을 예쁜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아 공단 리본으로 묶어주었다. 자, 여기요. 윤 여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꼭 전해드릴게요. 민서는 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민서는 차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르기로 했다. 아파트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준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통화 중이었다. 민서는 귀를 기울이며 얼어붙었다. 네가 시킨 대로 다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만족감도 섞여 있었다. 그래, 내가 직접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어. 네가 원한 대로. 민서는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등에 벽을 기댔다. 걱정 마. 준호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잔 눈치도 못 챌 거야. 부모님 댁에 가다가 첫 번째 커브에서 네, 언니. 장례식장에서 만나자. 그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 낯설고 잔인해서 민서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그녀의 남편,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녀가 믿었던 사람, 그가 그녀를 죽이려 계획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빵이 든 상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민서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다. 빨리 행동해야 했다.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견인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차를 좀 견인해야 하는데요. 그녀는 목소리가 침착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네, 차를 이 주소로 옮겨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20분 안에 도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민서는 아래로 내려가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었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준호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 준호와 수진이, 그들이 공모했다. 그녀 자신의 남편과 그녀 자신의 동생이. 왜? 무엇 때문에? 견인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민서는 마당에 주차된 자신의 차 위치를 알려주었다. 작업자들은 재빨리 차를 플랫폼에 실었다. 민서는 운전석 옆자리에 탔고 그들은 출발했다. 멀리 가시나요? 백발의 수염을 기른 중년의 운전사가 물었다. 아니요, 20분 정도요. 민서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길은 끝없이 느껴졌다. 민서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경찰서에 갈까?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그녀는 대화의 일부만 들었을 뿐이다.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준호의 말에 대항하는 그녀의 말뿐이다. 무언가 더 필요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들 무언가가. 견인차가 준호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차를 대문 바로 앞에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값을 치르고 운전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강민 회장과 윤 여사님의 집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2층짜리 큰 저택이었다. 민서는 차에서 내려 빵 상자를 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상냥한 인상의 중년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여사님은 거실에 계십니다. 민서는 안으로 들어섰다. 창밖의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주인의 부와 취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실에서 윤 여사님은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며느리를 보자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민서야, 이게 얼마만이니? 반가운 손님이구나. 그녀는 다가와 민서의 뺨에 입을 맞췄다. 오늘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몸은 좀 어때? 준호한테 병원에 있었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젠 괜찮아요. 민서는 빵 상자를 건넸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빵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라.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고맙다 얘야. 앉으렴. 라리사에게 차를 내오라고 할게. 민서는 소파에 앉았다. 윤 여사님은 가사도우미에게 지시를 하러 거실을 나갔다. 그 순간 이강민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실내용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다. 민서를 보자 그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서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가 물었다. 어머님 뵈러 왔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참, 선물도 가져왔어요. 선물? 이강민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선물? 제 차요. 대문 앞에 세워뒀어요. 저랑 아버님 아들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아버지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차라고? 왜? 그가 천천히 되물었다. 그냥 선물이에요. 민서가 어깨를 으쓱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준호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이강민 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윤 여사님이 거실로 돌아왔다. 라리사가 곧 차를 가져올 거야. 그녀가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도 같이 마셔요. 이강민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서 맞은편에 앉았다. 몇 분 동안 그들은 날씨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여사님은 민서가 병원에서 나온 후 몸은 어떤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민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쓰며 얼버무렸다. 윤 여사님이 차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확인하러 거실을 나갔을 때 이강민 회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가 조용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왜 퇴사하기로 한 거니? 민서는 팔짱을 낀 채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저는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나 봐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그냥 다른 사정이 생겼어요. 저는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젊고 경박한 여자들이랑 바람 피우지 않으신다고요. 이강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고 그의 시선에는 분노가 서렸다. 뭐라고? 그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제 동생이랑 자는 건 괜찮고요. 민서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궁금하네요. 두 분이 같이 저를 제거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 혼자만의 계획이었나요? 시아버지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그는 민서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읽혔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마침내 그가 내뱉었다. 모르시겠다고요? 민서가 비웃었다. 사진들이 말해주는데요. 회장님이랑 수진이가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차 안에서 보여드릴까요? 저한테 다 있어요. 이강민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윤 여사님이 찻주전자와 찻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라리사가 빵 접시를 들고 뒤따랐다. 자, 내가 직접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이강민 회장은 말없이 일어나 찻잔을 놓는 것을 도왔다. 민서는 그의 동작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지 볼 수 있었다. 윤 여사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차를 따랐다. 민서야, 너랑 준호는 요즘 어떠니? 같이 온 지 꽤 됐네. 그녀가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잘 지내요, 어머님. 민서는 찻잔을 받으며 거짓말했다. 준호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물론. 남자들은 항상 바쁘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을 내야 해. 결혼 생활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단다. 그들은 대화를 계속했다. 윤 여사님은 가을 계획과 읽고 있는 새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강민 회장은 간간히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서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분명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 두려움을 보았다. 1시간 후 민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윤 여사님은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또 오렴 얘야. 그녀가 며느리를 안으며 말했다. 널 보면 항상 기분이 좋구나. 네, 꼭 그럴게요. 민서가 약속했다. 밖으로 나와 그녀는 택시를 부르고 기다렸다. 속이 떨렸다. 그녀는 첫 술을 두었다. 이제 이강민 회장은 그녀가 수진과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두려워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약함과 절망이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결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녀는 싸울 것이다. 끝까지. 택시가 도착했고 민서는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이씨 집안의 저택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저 벽 너머 어딘가에서 이강민 회장은 분명 수진이나 준호에게 전화해 민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을 것이다. 전화하라고 해. 초조해하라고 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서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택시는 그녀를 아파트 입구에 내려주었고 그녀는 무언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인 채 천천히 자기 층으로 올라갔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고 그녀는 문을 밀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되고 무거웠다. 민서는 거실로 들어서다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준호가 방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민서가 카디건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며 침착하게 물었다.
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시선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 비난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 민서는 얼어붙었다. 네? 어떻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다. 이강민 회장님께서요? 세상에,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당신 차를 타고 가다가 준호가 소리치듯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왜 아버지께 당신 차를 선물한 거야? 왜? 민서는 그에게서 1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대. 커브에서 멈추지 못하고 기둥을 들이받았어. 차에 불이 붙었고 간신히 꺼냈지만 의사들은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해. 그 말들은 허공에 맴돌았다. 민서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근육도 떨리지 않았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녀가 감정 없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울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고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가 속삭였다. 그렇게 쉽게 나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서가 비웃었고 그 미소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오직 냉기와 경멸뿐이었다. 준호는 가능하다면 더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가 중얼거렸다. 무슨 제거? 모르는 척하지 마. 민서가 잘라 말했다. 오늘 아침 당신 통화 엿들었어. 내가 직접 그 여자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어. 네 언니 장례식장에서 만나자. 이 말 기억나? 준호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입은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 엿들었어? 마침내 그가 내뱉었다. 엿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야. 너랑 수진이는 너희 계획에 너무 심취해서 내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몰랐잖아. 민서는 팔짱을 꼈다. 참, 수진이가 내 애인이자 내 아버지 애인이기도 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 말은 채찍질처럼 날아왔다. 준호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눈은 극도로 커졌다. 뭐라고? 그가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민서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코앞에 사진들을 들이밀었다. 바로 그 사진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껴안고 차 안에서 있는 수진과 이강민 회장. 자, 감상해봐. 내 애인이랑 내 아버지야. 감동적이지, 안 그래? 준호는 사진들을 움켜쥐고 훑어보았다. 사진을 한 장씩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고 손은 떨렸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다. 수진이가 말했어. 그녀가 약속했어. 뭘 약속했는데? 민서가 비웃으며 물었다. 오직 너만의 것이 되겠다고? 널 사랑한다고 준호야? 걘 너랑 놀아난 거야. 너랑 그리고 내 아버지랑 그리고 너희 둘 다 바보처럼 걸려들었지. 닥쳐. 준호가 사진들을 소파에 던지며 포효했다.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민서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희는 날 제거하고 싶었지. 네가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내가 사고로 죽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네가 네 아버지를 거의 죽일 뻔했네. 그건 네 책임이야. 그녀가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준호는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고? 민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썼다. 내 손으로 직접 브레이크를 고장냈잖아. 내 죽음을 계획했어. 그건 살인 미수야. 준호야. 단지 희생자가 달랐을 뿐이지.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방안을 서성였다. 이건 다 내 동생이 꾸민 짓이야. 그가 히스테리하게 외쳤다. 개짓이야. 걔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어. 네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걔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넌 믿었어? 민서가 차갑게 물었다. 넌 정말 수진이가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걘 너를 이용한 거야. 내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처럼. 걘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고 너희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준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았어.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서는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가슴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남자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 문에서 갑자기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돌아보았다. 노크 소리는 더 크고 집요하게 반복되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크게 뜬 눈으로 쳐다보았다. 네가 경찰을 불렀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지. 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그냥 빠져나가게 둘 줄 알았어? 그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굳은 표정의 중년 남성과 젊은 여경이었다. 그들 뒤에는 몇 명의 경찰관이 더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선임 경관이 말했다. 박민서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집에 계십니까? 네, 거실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준호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창백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있었다. 경찰관들을 보자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준호 씨. 선임 경관이 그에게 다가가 엄하게 말했다. 살인 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경이 수갑을 꺼내 준호의 손목에 채웠다.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너! 그가 갑자기 민서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네가 다 망쳤어. 너. 그의 목소리는 거친 울음소리로 갈라졌다. 경찰관들이 그의 팔을 굳게 잡고 출구로 끌고 갔다. 민서야,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내가 아니라고 말해줘. 수진이야. 다 수진이 잘못이야. 그가 복도로 끌려가면서 준호가 소리쳤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갑고 조용한 공허함. 선임 경관은 잠시나마 민서에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오셔서 전체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명함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기억나는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명함을 받았다. 경찰이 떠나자 아파트는 정적에 휩싸였다. 민서는 침실로 가서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들만. 옷, 서류, 약간의 개인 소지품. 그녀는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배신이 있었다. 그녀를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을 잃었다. 남편은 살인자였다. 동생은 괴물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던 아이는 죽었다. 민서는 여행 가방을 닫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여자는 낯설고 지쳐 있었지만 강했다. 부서졌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현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친구가 대답했다. 지현아, 나야.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될까?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출발할게. 기다릴게, 친구야. 민서는 전화를 끊고 여행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의 등 뒤에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이 남아 있었다. 앞에는 미지의 세계가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은 신문, 변호사 및 수사관과의 만남의 연속이었다. 민서는 사진이 담긴 편지,
엿들은 대화, 시아버지에게 차를 준 경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고장난 브레이크, 감시 카메라 영상, 준호와 수진의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찾아냈다. 수진은 다음 날 체포되었다. 그녀는 도시를 탈출하려 했지만 기차역에서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민서 살해 계획이 그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준호와 이강민 회장 모두를 조종하며 각자에게 사랑과 헌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 언니를 파멸시키고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을 원했다. 이강민 회장은 사고 이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남편의 불륜과 아들의 살인 계획을 알게 된 윤 여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준호는 살인 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지는 살인 교사 및 공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민서는 법정에서 동생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수진이 돌아보며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오직 증오만이 가득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가기 전에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재판 일주일 후 민서는 기차표를 샀다. 그녀는 영원히 이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지연이 그녀를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정말 괜찮겠어?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를 안으며 물었다. 응.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을 거야. 지현이 눈물을 닦았다. 나도. 하지만 연락하자. 약속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싸울 힘을 찾았던 도시였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고 민서는 그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